안녕하세요. 국가고문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홍주입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인물과 현장을 만나는 시간 소장과 함께상 속으로 오늘은 경찰 공무원 인재 육성의 산실이죠. 경찰 인재개발원의 황운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경찰대 1기로 경찰에 입문하셨고요. 얼마 전까지 대전 지방경찰청으로 계셨고 청장으로 계셨고 울산 지방경찰청장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원장님, 영상 보신 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황운하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취임했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대전경찰청장으로 일했고요. 또 그 전에는 울산경찰청장으로 일했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은 우리 12만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 이제 보수교육이라고 하죠. 또 이제 기본교육, 기본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직책이 달라지면 그 직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업무 지식 뭐 이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기관이고요.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이 우리 인재개발원에 와서 힐링도 하고 또 전문 지식도 배워나가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계신 곳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원장님, 저는 원장님을 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예. 당시에 그 기형적인 우리나라의 그 경찰과 검찰의 그 권한 구조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시는 걸 보면서 좀 색다른, 조금 신선한 공무원의 인상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그 원장님께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런 배경, 그런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제 검찰 개혁은 정치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 공정과 정의의 문제이다 보니까 또 이 정치적인 이슈의 성격도 갖게 되죠. 그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해지고 좀 더 정의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형사사법제도 그 중에서도 검찰이 차지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그 비중이 대단히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이게 큰 상황입니다. 형사사법제도도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발전되어 온 과정은 국가 권력이 점점 더 분화되고 개인의 권리가 점점 더 신장돼 가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돼 왔거든요.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이라 볼 수 있고요. 이 형사사법제도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우리가 전제 군주들의 왕정이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형사사법제도도 이전에는 이 재판과 재판에 넘기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이른바 원님 재판 또는 사또 재판, 즉 누구를 벌 주고 싶으면 재판에 넘기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면서 고문을 합니다. 네. 아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고문을 받으면서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고문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없는 죄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판이 끝나는 것이죠. 그때 재판과 기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즉 재판하는 사람과 재판에 넘기는 사람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 시민들의 그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겠구나 네. 해서 재판에 넘긴 사람과 재판하는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른바 재판과 소추의 분리죠. 그런데 동시에 이 소추하는 사람, 즉 그걸 기소권자라고 부르죠. 소추권자 또는 기소권자. 이 소추권자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네.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진 끝에 소추권자에게 수사하는 권한까지 주면 이 사람의 권력이 너무 세져서 네, 네, 네.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그 판단하에 소추권자와 수사권자를 분리했죠. 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과 재판하는 사람이 마치 국가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네. 분립되듯이 수사, 기소, 재판을 단계별로 네네. 각각 다른 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네. 그래야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롭게 작동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약 200년 전부터 형성된 형사사법제도의 원리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네. 검사가 소추권자이면서 수사권자입니다. 소추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권력남용을 하게 마련인데요. 네. 이 권력남용을 가장 가까운 데서 생생하게 목격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또 경찰은 검찰의 권력남용의 1차적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권력남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네. 또 그것을 이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네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검찰 개혁을 좀 주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요. 네. 이 검찰 개혁은 종종 정치적 이슈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네. 요즘에 좀 본래는 형사사법제도 개혁 네. 그런 이슈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중요성이 있는 가운데 원장님께서는 그 특히 수사구조 개혁을 이렇게 줄기차게 주창해 오셨는데요. 그 이력을 보면 그 경찰청 수사권 조정팀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국 전국을 지나고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원장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경찰의 수사권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지금 오늘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논의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어떤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형사사법제도는 수사, 네, 기소, 재판 이렇게 단계별로 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네. 재판은 법원이 맡는 이러한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네, 네. 또 이제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원리인 견제와 균형 원리에 네. 맞는 그런 형사사법제도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 단계와 기소 단계에서 권한을 완전히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독점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소는 본래 검찰의 영역이 맞는데 네. 이 수사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경찰의 고유 영역인데 네. 이 영역에 검사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그건 우리 경찰의 고유 업무이고 네. 독자적인 업무이다. 그걸 검사들이 개입하면 네. 경찰은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네, 네. 또 검사들의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네. 또 경찰은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갖지 못하고 네. 물론 권한이 없으니까 책임 못 갖는 것이죠. 네. 이 책임감 없이 일을 하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검사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경찰 수사권 독립론이거든요.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수사 구조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사 구조가 현재는 이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지배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것은 명분은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고 경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소수의 검사가 많은 경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 일일이 지휘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검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검사가 2,300명쯤 되는데 그 2,300명의 검사들이 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하는 검사도 있지만 뭐 특수부 검사니 뭐 공안부 검사니 뭐 그 다른 뭐 인지부서 뭐 강력부니 이런 그 검사들, 즉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어떤 수사를 직접 하기에 바쁜 그런 그 검찰제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검찰은 이 권력으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올바른 지휘 감독 역할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수사 지휘권을 빙자한 검찰의 권력 남용, 즉 수사 지휘권을 빙자해서 경찰 수사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무력화시키거나 자신들의 의도대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즉 검찰의 권한만 증대시킬 뿐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사 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오히려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나면 경찰 내부의 지휘 체계가 이게 살아나거든요. 그럼 이것은 실효성 있는 수사 지휘 체계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내부 수사 지휘만 어떻게 맡기느냐. 그래서 그것이 못 믿어올 경우에 외부의 감시 견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부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감시 견제를 말하는 거죠. 그 외부 민간 조직의 감시 견제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각종 우연의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겠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죠. 시민 통제와 내부 통제의 그 실효성 확보, 이런 방법으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경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는 독자적으로 나아가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 지금은 검사도 수사의 주체,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경찰도 수사의 주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검사는 수사의 주체지만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독자적인 수사의 주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그 상정할 예정인 이른바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찰이 이제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부분적인 검찰 개혁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빠져야 합니다. 네.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는 네. 것이죠. 이번에 통과되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의 권한이 별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네. 검사의 권한이 세다. 그래서 검사들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지적받는 것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네.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네. 독점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은 검사들의 어떤 독자적인 자신만의 잣대로 마음껏 수사하고 네. 누구를 표적 삼으면은 그 사람을 기소하는 걸 목표로 정해놓고 마음껏 표적 수사를 하고 네. 그 수사 과정에서 많은 권력 남용이 있어도 아무에게도 지적당하지 않고 네. 감찰받지도 않고 수사받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부패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에게도 수사받지 않는 네. 그런 그 이제 특권적인 존재가 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들을 수사에서 완전히 빠지게 하는 방향까지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네. 그래야 비로소 이제 검찰이 제자리에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통과되는 수사권 조정 법안만 가지고는 검찰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네. 굉장히 미흡한 네. 아니죠. 그러나 그거라도 일단 출발을 네. 해야 네. 그래야 이후에 다음 단계의 네. 검찰 개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단계로 출발을 해서 네. 시작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그런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장벽,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얼마 전 그 총선 출마를 밝히신 것도 그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하신 건가요? 이제 검찰 개혁은 뭐 검찰과 싸우는 방식으로만 이렇게 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검찰 개혁은 궁극적으로 입법이 수반돼야 합니다. 네. 즉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완성은 그 입법에 있기 때문에 네.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검찰 개혁은 이제 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번번이 입법 작업에 실패해 왔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이제 검찰의 저항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뿐 아니라 보수 언론이라든지 또 이제 보수 색깔을 띠고 있는 기타 뭐 정치인이라든지 네. 이렇게 보수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 개혁 방해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번번이 실패해 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결국 입법 작업의 그 완수, 입법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입법의 영역에 가서 그 검찰 개혁에 힘을 보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직접 입법의 영역에 가서 네. 검찰 개혁의 입법화에 일조를 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겠나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총선 출마를 네.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좀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책도 쓰시고 또 지난 12월 9일에 또 북콘서트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셨을 것 같은데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는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
북콘서트라는 것이 선거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네. 이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북콘서트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선거 출마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하는 북콘서트 그걸 위해서 책을 쓴 건 아니었거든요. 네, 네. 정치인들이 하는 북콘서트는 보통 현장에서 그 책을 팔아서 네. 그래서 이 선거 자금으로도 활용도 하고 네네. 즉 그 선거 자금 확보용 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세를 과시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거물 정치인들도 초청하고 네네. 그래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과시하는 네네. 그런 성격으로 북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행사를 하기 싫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콘서트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네. 제가 책을 쓴 것은 경찰 조직을 떠나면서 후배들에게 기록으로 제가 경찰에서 있었던 일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네. 책을 쓴 거여서 네. 책을 쓰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그 북콘서트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판사 측에서 책 좀 우리도 팔아야 뭐 이렇게 손해를 안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책을 파는 방법으로는 북콘서트가 가장 좋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북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네. 그 대신 제가 출판사하고 현장에서 책을 판매하지 않는다. 아, 현장에서. 그 다음에 나는 일체 사람을 초청하지 않겠다. 네. 즉 현장에서 책 판매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세 동원, 인력 동원 이것을 난 하지 않겠다. 네.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은 소수의 인원만 네. 와서 이제 북콘서트에 참여하는 네. 그런 이제 형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그러면 뭐하러 북콘서트를 하느냐 이런 또 뭐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었지만 네. 어쨌든 북콘서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요 책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뭐 그 즈음에서 이제 검찰이 이른바 그 하명 수사 논란이니 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책 이야기가 그 SNS를 통해서 네.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초청하지 않았지만 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뭐 부산에서 오신 분, 통영에서 오신 분, 울산에서 오신 분, 뭐 순천, 목포, 또 강원도에서 오신 분, 뭐 충북에서 오신 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른 볼일 때문에 오셨다가 잠깐 북콘서트에 들렀다 가는 게 아니라 네. 오로지 북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서 대전에 네. 왔다가 잠시 참석했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생면부지의 저를 네. 만나기 위해서 왜 그 자리에 오느냐. 네. 그 먼 거리를. 네. 일일이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할 시간은 없었죠. 네. 그렇지만 몇몇 분들하고 잠깐 눈인사하고 네. 아주 짧은 시간 인사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검찰개혁에 대한 아주 이 강렬한 네. 그런 열망이 자리 잡고 있는 네. 그거를 느낄 수 있었고 네. 그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 네. 이것이 그분들을 이 대전 북콘서트로 오게 하는 네. 그런 동력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검찰개혁은 이게 시대 정신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네. 시대적 과제로 자리를 잡았구나. 네. 그래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그 책무가 있다면 네. 사명감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신 북콘서트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원장님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요.
사전선거운동, 불법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의무 위반인데요. 찾아보니까 한국당이 2018년 3월에도 원장님을 고발했어요. 좀 거대 정당이 그 공무원 개인에게 좀 과도한 대응을 한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플라톤의 얘기로 알려져 있는 네. 실제로 정확한 워딩은 뭐 그와 좀 다르지만 네. 정치 참여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네. 이제 플라톤이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 맞죠. 네. 정치 참여를 해야 될 사람은 해야 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참여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네. 정치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네. 거였죠. 저도 정치 참여를 안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길이고 네. 정치를 통해서 과연 뭘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많았고 네. 그래서 정치 참여를 안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플라톤의 얘기처럼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네.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그 정치를 맡게 되고 네.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를 더 심화시키게 된다. 네. 네. 그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그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무책임해 보이고 네. 주변에서 이제 권유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네.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래서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됐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제 제가 정치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네. 저를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네. 그 정치 참여를 하면 정치 참여를 안 하면 저질스러운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네. 정치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비판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북콘서트 관련해서도 제가 선관위에 질의도 보내고 네.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 관련 하등에 문제될 게 없는 네. 네. 그런 내용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시비를 거는 것이죠. 네. 그걸 알면서도 시비를 걸고 우리나라 정치가 툭하면 이 고소고발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아도 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고발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했을 때 일본에 비해서 약 150배나 고발이 많습니다. 네. 툭하면 고소고발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특히 정치인들이 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툭하면 고소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발이나 당하고 하는 그런 정치 세계가 정말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혐오스럽고 네. 지금도 그래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 전에 생각 안 한 바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야 되는 네. 이런 정치 세계에 굳이 내가 발을 들을 필요가 네. 있는가? 지금도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뭐 대응할 가치도 없지만 네. 우리 정치 문화가 툭하면 그냥 고소고발해서 네. 사실상 이 어떤 정치가 네. 검찰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정치가 사법화되는 그런 지금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측이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인 저를 네.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네. 함부로 고소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저급한 수준, 네. 그 정치가 왜 국민들에게 불신받고 혐오받는지를 알 수 있는 네. 그런 현실을 이렇게 접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느끼신 바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계신 그 경찰 인재 개발 원장으로 전보가 있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예상과 달리 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원장님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정치적 상황과 연관해서 보는 게 맞을까요?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경우에 네.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퇴직할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하면서 검찰의 수사 중인 경우는 명예퇴직이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1년 6개월 전에 고발됐던 사건을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명예퇴직한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수사 중이라고 해서 네. 명예퇴직을 그 가로막는 그것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아닌가, 네. 국가 공권력 남용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이 이제 안 됐죠. 네. 명예퇴직이 지금도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명예퇴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뭐 검찰이 수사를 종결해야 명예퇴직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것은 명예퇴직 규정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만 네. 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명예퇴직하려는 공직자의 명예퇴직을 막는 네. 그런 수사권 남용을 하면은 그것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죠. 네.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참 험난한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 또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행보가 좀 더 궁금한데요. 앞으로 계획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입법의 영역에 가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소명 의식도 가지고 있고요. 한편 정치 세계라는 것이 너무 저급하게 느껴져서 네. 그래서 정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얼마의 시간을 좀 더 두고 최종적으로 정치 참여할 것인지, 즉 선거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 현직에 남아서 공직자로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계속 저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인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대의에 맞는 일인지 그런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공직 사퇴 시한이 1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열흘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심사숙고해서 공직 사퇴 후에 선거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공직이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고민 중이신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 원장님 모시고 수사구조 개혁과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보시는 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면서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은 분열되어 있고 또 여러 그 불신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론이 일방적인 여론몰이가 되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저를 포함한 많은 경찰관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냉철한 시각으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는 건 아닌지, 물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면 마땅히 비난받고 수사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인지, 즉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운하 원장님과 함께한 소장과 함께 상속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